대한민국의 공군과 북한의 공군, 실제 전쟁이 난다면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 주제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 이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본다면 북한이 우세합니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2018년 국방백서를 보면 정찰 전투 임무기 숫자에서 북한은 남한의 약 2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비 병력도 거의 2배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공군이 북한 공군을 압도합니다. 사실 비교하는 자체가 머쓱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군과 북한의 공군은 비교 자체가 어렵습니다. WDMMA에서 각 나라를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눠 그들의 순위를 매겼을 때 공군 기준으로 대한민국 공군은 9위입니다. 대한민국 공군보다 강한 공군으로는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입니다. 인구로 압살하는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이외에 실질적으로 비교 대조군은 일본,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의 공군과 나란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군입니다. 반면에 북한의 공군은 순위로는 45위이고 비교군은 요르단, 페루, 콜롬비아, 이란, 세르비아, 남아공 등의 공군입니다. 일단 비교군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보입니다. 즉 북한이 아무리 전투기 숫자는 많아도 대한민국과 북한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대한민국 공군이 압승이라는 건데요. 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미그 21입니다. 미그 21은 분명 좋은 항공기인 것은 맞지만 전성기였던 시기가 무려 베트남전입니다. 1959년 소련에서 생산된 기체이고 이후 베트남전과 중동전에서는 날아다닌 전투기이지만 이제는 실전에 배치되기보다는 박물관에 있어야 어울리는 전투기입니다. 북한은 이 미그 21을 150여 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는 F-15와 F-16입니다. F-15는 첫 생산은 1970년대이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개량을 거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F-15K는 일반 F-15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자세한 수치로 보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는 게 훨씬 와닿겠죠? 1982년 시리아가 레바논을 침공할 때 시리아 공군과 이스라엘 공군이 한판 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리아 공군은 미그 21과 미그 23이 주력 전투기였고 이스라엘 공군은 F-15와 F-16이 주력 전투기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미그 21과 미그 23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공군은 F-15와 F-16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비교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리아와 이스라엘 공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리아의 미그 21과 미그 23은 총 88기가 격추되어 추락했고 이스라엘의 F-15와 F-16은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미그기만 격추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SAM-4대를 29대를 격파했었죠. 참고로 이 전투의 별명이 이스라엘식 참교육입니다. 1950년대 개발된 미그 21이 20년 뒤에 개발된 F-15, F-16을 상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 전투에서 사용된 F-15, F-16보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하는 F-15K와 F-16K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반면 당시 사용된 미그 21과 미그 23은 북한에서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전투기를 구분할 때 세대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1세대부터 5세대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한의 주 전투기들은 2세대이고 가장 좋은 항공기도 4세대입니다. 참고로 북한에서 가장 좋은 항공기는 4세대 항공기인 미그 29이고 이를 40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주 전투기가 4.5세대이고 4.5세대 항공기인 F-15, F-16을 192대 보유하고 있고 추가 주문을 120대 해놓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5세대 스텔스기인 F-35는 24대 보유 중이고 추가 주문으로 56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전투기가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나더라도 4세대 항공기 40대가 덤벼들면 5세대 스텔스기 한 대 정도는 격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실험한 모의 공중전에서 5세대 전투기 F-22 한 대가 F-15, F-16, F-18 등 4세대 항공기로 분류되는 전투기를 144대 격추했습니다. 즉 5세대 전투기 한 대가 4세대 전투기 144대를 추락시켰다는 건데요. 전투기에서 한 세대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가장 최신 전투기로 비교하면 북한은 4세대 항공기 40대이고 대한민국은 5세대 항공기를 7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세대로도 대수로도 북한은 대한민국 공군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투기 이외에도 지원기로 분류되는 조기 경보 통제기를 대한민국 공군은 6대 보유 중이고 공중 구조기 역시 4대를 보유 중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한 대도 없습니다. 즉 전투가 시작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매팩을 켠 상태로 기름을 공중에서 급유받으며 전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 전투기는 조금 전투를 하다가 기름을 다시 넣기 위해 전투기지를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지원기 분류를 보면 북한은 수송기의 몰빵입니다. 수송기를 무려 309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309대면 꽤나 위협적인 대수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309대 수송기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수송기가 아닙니다. 거의 300대 정도가 AN2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AN2는 무려 1947년에 첫 비행을 한 기체입니다. 모습만 봐도 얼마나 오래된 기체인지 보이죠. 참고로 병력을 아무리 꾸겨 넣어도 12명까지밖에 탑승하지 못합니다. 2014년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AN2 기종에 대해 동구권에서 농약을 치던 항공기이며 여기에 RPG를 탑재해 쏴도 명중률이 낮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농약을 치는 항공기로도 잘 쓰이지 않습니다. 박물관에 넣어놔야 하는 비행기이죠. 반면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는 40대인데 C-130, CN-235라는 기종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송기입니다. 북한과는 달리 제대로 된 수송 업무를 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북한에서 혹시 항공기들을 가미가제식으로 운용하면 어떡하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공망은 생각 이상으로 뛰어납니다. 공대공 미사일도 미친듯이 쟁여두고 있고 2019년 한 해에도 3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상에서 공중 항공기를 격추하는 천공 미사일을 1000여 발 쟁여두고 있고 고고도용 미사일 프로젝트에도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가미가제식으로 북한 공군에서 맘먹고 남쪽으로 비행하려고 해도 이미 영공에 들어오기도 전에 격추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렇게 항공기 자체로만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북한 공군의 문제는 항공기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모든 근원은 북한은 공군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공군은 정말 미친듯이 돈이 들어가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총칼로 싸웠지만 현대의 전투는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은 돈으로 싸우는 것이죠. 참고로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1년 국방비가 27배가 많습니다. 북한 전투기에서 쏘는 미사일이 전투기보다 비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연습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쏠 수가 없죠. 반면 우리나라 공군에서는 훈련에서도 미사일을 실제로 쏘며 연습합니다. 미사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비행 훈련 자체가 어렵습니다. 전투기는 엔진을 켜는 순간 기름을 엄청나게 태우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전투기의 연비는 0.06km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사정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기름을 수입하기도 어렵고 자연스럽게 공군에서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겠죠. 우리나라 공군은 레이더로 북한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감지되는 항공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그만큼 훈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훈련을 하지 못하면 파일럿들의 비행 실력도 줄어들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전투기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2014년 한 해에만 미그 전투기가 3대가 추락했고 2015년에는 김정은이 참관한 훈련에서도 미그기가 추락했습니다. 이미 북한 공군은 실제 전쟁이 나더라도 출격할 수 있는 전투기가 거의 없다고 파악됩니다. 그나마 있는 4세대 전투기인 미그 29는 평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출격할 텐데 그마저도 기름이 거의 없어 실제 운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정은이 북한 공군의 시차를 나왔을 때 실제 비행이 아닌 장난감을 들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얼마나 북한 공군이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전투기나 탱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기름을 국가에서는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전쟁 3일 뒤 모든 기름이 바닥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은 약 91분이고 민간까지 합친다면 약 201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작년 바이러스로 인해 기름값이 싸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미친듯이 기름을 구매했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기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잘 관리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전력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 레이더를 거의 돌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더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생산할 돈이 없는 것이죠. 또한 대한민국은 정찰 위성까지 가지고 있어 북한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투기가 어느 비행장에 몇 대가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정찰 위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그마한 RC 비행기에 캐논 카메라를 결합해 우리나라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허접한 RC 비행기 수준이다 보니 자꾸 추락해 2014년, 2017년에도 민간인들이 일을 주어 신고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무인기를 분석을 해보니 중국에서 민간용 항공 촬영을 위해 판매되는 제품을 북한에서 사와 개성이나 금강산 쪽에서 날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보의 질 자체가 대한민국과 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말하자면 밤을 새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군에서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공군의 문제점은 다른 선진국 공군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는 것이지
북한과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공군과 북한 공군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 공군이 압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